5박 6일 동안 진행된 무제한 토론이 오늘 오전 종료되고 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야당에서 추진하는 방송사법 처리가 완료됐습니다. 방송사법 통과에 국민의힘은 방송장악 시도라고 규탄하며 대통령에게 제2요구권을 건의할 방침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공영방송 정상화라고 반박하며 노란봉투법을 비롯한 남은 쟁점 법안도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산자중개위원회는 업무보고에서 티몬 위메프 미정산 사태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고 정무위원회도 긴급 현안질을 열어 사태 파악에 나섰습니다. 파워 인터뷰, 오늘은 나날이 심각성이 커지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금융지원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에게 들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30일 화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뉴스는 정무위원회 중계방송으로 늦게 방송합니다. 약 110시간에 걸쳐 진행됐던 필리버스터가 종료된 가운데 방송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우원식 국회의장은 방송사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에 신중할 것을 정부 여당에 촉구했지만 국민의힘은 제2요구권 행사를 대통령에게 건의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을 놓고도 여야가 다시 격돌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방송사법에 대해 5박 6일간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여야. 오늘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끝으로 필리버스터가 마무리됐고 방송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정부가 입법부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상권 분립된 대한민국의 입법부의 오랜 토론을 통해 주요 결정 사항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신중히 해줄 것을 간곡하게 요청합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야당이 방송사법을 강행 처리한 데 대해 합의 없는 의결이라며 우려의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여당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이 제2요구를 행사하고 부결된 법안을 또다시 일방으로 밀어붙인 이상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대통령의 제2요구를 건의할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내일 법사위에서 노란봉투법과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을 처리하고 모레 본회의를 열어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여당은 다시 한번 필리버스터로 맞서겠다는 방침입니다. 여야 간에 합의되지 않은 법안들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본회의에 상정이 계속되면은 무제한 토론을 계속 해나갈 예정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여당이 또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면 의장단의 체력적 부담이 우려되기 때문에 민주당은 모레 본회의 개최를 놓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8월 1일 본회의를 확실히 열린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대처할 것이다. 이에 따라 7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다음 달 3일은 물론 이후에도 쟁점 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 정국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방송 김지수입니다. 국회 정무위와 산자중개위가 티몬 위메프의 정산지원 사태 점검과 해법을 논의하기 위한 전체 회의를 열었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정부에 주문하고 구영배 규텐 대표에게 자금의 행방과 사태 정상화를 위한 진정성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오다힌 기자입니다. 티몬 위메프 정산 지원 사태를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국회 정무위 전체 회의에 핵심 책임자인 구영배 규텐 대표가 출석했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구 대표를 향해 티몬과 위메프의 사태 해결을 위해 사죄를 내놓겠다고 했다가 곧바로 법원에 기업 회생 신청을 한 것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자금 경색으로 판매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기 어려운 사정을 저는 충분히 구영배 대표는 인지를 하고 있었으면서도 입점업체들과 계약을 유지하고 물품 판매를 계속해왔습니다. 이거는 의도된 사기 행위다. 또 티몬과 위메프의 1조 3천억 원의 유동성 이슈가 있었는데 금융감독원이 제대로 감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위메프하고 티몬 올해 7월까지 손실 이거 합하면
최소 제가 볼 때는 1조 한 2천억에서 3천억 정도의 누적 결손이 보이거든요. 자본금으로 넣지 않으면은 다 외부에서 수혈한 돈이잖아요. 이복현 금감원장은 감독 부실과 관련해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며 팀원과 위메프에 다양한 요청이 있었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오전에 열린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 회의에서도 팀원 위메프 사태와 관련해 중소벤처기업부의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여야는 중소벤처기업부가 피해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지원 대책도 고금리 금융 지원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업무 보고 자료에 이 팀원 위메프 사태에 대한 소상공인의 피해가 어떻게 됐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지원 대책은 무엇인지 이것이 저는 있었어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책으로 나온 건 5,600억에서 대출 지원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가지고 대책이 안 되잖아요. 정산 지원 문제가 발생된 시점이 언제부터로 파악하고 계시나요?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2천억 원 규모의 긴급 경영 안정 자금을 피해 중소기업에 신속하게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상거래 시 제3자가 중개하는 에스크로 제도 활용의 검토와 플랫폼 입점 지원 사업의 재정 건전성을 고려해 업체를 선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방송 오다인입니다. 국민의힘은 한동훈 대표 체제 세판짜기가 본격 시작됐는데요. 정점식 정책위 의장의 거취를 놓고 당내 의견이 분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밸류업 정책에 한계가 있다며 코리아 부스터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야 소식 김동희 기자가 전합니다. 민심과 당심이 당의 변화를 요구했다며 인적 쇄신을 예고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친한동훈계 박정화 의원을 당대표 비서실장으로 임명한 데 이어 사무총장엔 친한계이면서도 개파색이 옅은 걸로 분류되는 PK 출신 재선 서범수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친윤계 정점식 정책위 의장 거취에도 관심이 쏠리는데 당내 의견은 엇갈립니다. 친윤계는 당내 세력 간 화합 차원에서 내심 정 정책위원장의 유임을 바라고 있지만 한 대표 측은 교체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입니다. 백지에서 새로 시작하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당내에서도 새로운 변화, 기존의 틀을 좀 벗어나는 무언가를 계속 해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임성근 전 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을 야권 인사들이 관여한 제보 공작 사건으로 보고 이에 대응할 TF를 구성했습니다. 탄핵 공작 진상규명 TF위원장인 친한계 장동혁 수석 최고위원을 임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주당표 코리아 부스터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기업의 1인 지배 구조를 개선하고 회계 투명성을 확보해 주식시장에서 기업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정부가 법인세와 배당소득세 감면 등 대주주 특혜 감세를 밸류업 프로젝트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효과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재벌 회장과 그 일가의 이득을 우선시하는 경영 행태를 개혁하지 않고서는 밸류업은커녕 코리아 디스카운트조차 해소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이사회의 주주 충실 의무 대상을 전체 주주로 확대하고 독립이사 선임을 의무화하는 정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편 김지수, 김두관, 이재명 3명의 당권 주자들은 오늘 세 번째 방송 토론회에서 맞붙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에서 90%가량의 누적 득표율을 기록한 가운데 앞서 김두관 후보가 지적한 민주당 사당화 문제 등을 놓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국회방송 김동희입니다. 네, 오늘 이슈픽 서완한 객원 기자와 함께 장장 5박 6일 동안 이어졌던 필리버스터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서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 그 리포트에서도 이제 봤는데 한 법안당 최대 31시간 정도 필리버스터가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방송 4개의 법안이 이제 통과한 후에 우원식 국회의장 발언이 눈에 띄었죠? 네, 그렇습니다. 1차 24시간, 또 2차 방송법 개정안의 2차 필리버스터가 30시간, 또 3차 이 방문진법 개정안이 31시간으로 가장 길었고 마지막 EBS법 개정안도 24시간까지 이루어지면서 총 5박 6일의 필리버스터가 이루어졌습니다. 네. 이 방송사법의 마지막 법안이었던 이 EBS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뒤에 이 우원식 의장이 산회를 선포하기에 앞서서 대통령에게 요청을 한 부분이 좀 눈에 띄었는데요. 네. 의장은 이 민심을 이기는 정치는 없다. 이 대통령이 야당
야당과 대화와 협치에 나서야 된다라면서 부탁을 했습니다. 또 이 4건의 개정 법률안은 현 시점 법이 정한 절차에 따른 국회의 결정이기 때문에 정부가 이를 무겁게 인식해달라라면서 국회는 정부, 여당과 또 야당이 대화하고 타협하는 자리여야 하는데 이 의회 민주주의를 실천하기 위한 절차조차 정부와 여당에 의해서 거부됐다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야의 사회적 논의기구를 꾸려서 합리적인 공영방송 제도를 마련하자며 이 정부 여당에는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중단을 또 야당에는 방송사법 입법 강행 중단을 요청하는 중재안을 사전에 제안했었지만 정부와 여당의 반대로 이 거절당한 바 있습니다. 그렇군요. 21대 국회에서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방송 3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이제 행사했었는데 방송사법 역시 이제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고 또 필리버스터 본회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높은 법안들이 다음 달 1일 그러니까 모레가 되겠네요. 또 이제 대기 중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말씀드린 것처럼 우원식 의장이 여야 협치 또 대통령의 협조도 요청을 했지만 당장 이번 주에도 또다시 강대강 대치 전국이 예상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방송사법, 여당은 대통령에게 제2요구권 행사를 건의한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이미 행사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이런 흐름 8월 초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이 목요일이죠. 본회의 때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 상정을 이미 예고한 상황인데 민주당이 법안 처리에 나서면 국민의힘은 다시 필리버스터로 대응한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이 두 법안 역시 필리버스터 강행 후 법안 처리 또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데 특히 야권에서는 이에 더해서 김건희 특검법과 한동훈 특검법 등 여권 인사를 겨냥한 법안 처리까지 공세를 더 확대하는 방안도 거론이 되고 있어서 이 여야의 대치 전국은 8월 초뿐 아니라 8월에 더 두드러질 것이다 이런 우려도 나옵니다. 네, 필리버스터가 이제 강행이 된다면 이번 주 이제 목요일, 금요일 이제 그 이틀 동안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 가운데 오늘 정무위에서는 티몬 관련 사태에 대한 긴급 현안 질의가 이제 있었는데 구영배 큐텐 대표가 참석하면서 의원들의 이제 질타가 있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열렸던 회의 중에 가장 관심이 높았던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은 취재진이 들어가서 이 위원장이 중간에 취재진이 좀 나가줬으면 좋겠다 이런 요청을 거듭할 정도로 언론의 관심이 높았는데요. 네. 이 정무위원회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판매 대금 정산 지연 사태에 대해서 긴급 현안 질의를 오늘 오후 2시부터 가졌습니다. 이 가장 관심을 끌었던 구영배 큐텐 대표는 출석 의무는 없었지만 오늘 출석을 했습니다. 구영배 큐텐 대표 이 출석 전에 이 사재를 털어서라도 해결하겠다라는 입장을 냈지만 정작 입장을 밝힌 직후에 법원의 두 회사에 대한 회상 절차를 시작을 했거든요. 때문에 의원들은 오늘 사과의 뜻이 있냐 또 진짜 책임질 의지가 있냐라는 점을 거듭 비판했습니다. 또 폰지 사기다 이 머지 포인트 사태와 유사하다라는 지적들도 쏟아졌습니다. 구영배 큐텐 대표는 변제 의지가 있다, 사과드린다라고 오늘도 얘기를 하면서 또 티몬의 자금이 다른 계열사에 얼마나 사용됐는지 등 예민한 질문, 문제가 될 만한 질문들에 대해서는 좀 말을 아꼈습니다. 또 회생 절차에 신청한 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조금만 도와주면 해결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정부의 지원을 바라는 듯한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일단 정부에서는 이제 5천억 원 이상을 저리 대출 등의 방식으로 이제 투입하겠다 이런 방침인데 티몬과 위메프 사태 장기화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티몬과 위메프가 결국 법원의 기업 회생 절차를 시청했기 때문입니다. 이 업계에서는 티몬과 위메프가 살아남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는데요. 일단 티몬과 위메프는 환불과 지연 사태 등으로 인해서 자체 회복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이 법원에 이런 신청을 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제 양사가 제출한 신청서를 검토한 뒤에 기업 회생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을 하는데요. 일단 법원은 이 결정을 하기 전에 자산과 채권을 동결하는 조치를 내렸습니다. 회사 측이 독단적으로 자산을 처분하는 조치를 막기 위함인데요. 법원이 이 기업 회생 절차를 통과시킬 경우에는 금융채권과 상거래 채권 모두 동결이 되기 때문에 판매자들, 즉 피해자들이 당분간 대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됩니다. 네. 또 최종 회생 계획이 확정이 되면요. 전액 정산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생길 수도 있고 파산 결정이 나게 될 경우에 피해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 의원들도 이 지점에 대해서 구영배 대표에게 질의를 좀
좀 집중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결제 대금을 다른 기업 인수에 활용한 것이 문제가 돼 결국 사태를 키웠다고 비판을 했고 구영배 대표도 이를 일부 시인한 듯한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이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태가 팀원의 이 자체적인 자구한 선에서 해결되지는 못하고 법원 판단 또 검찰 수사로 마무리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검찰 이 팀원과 위메프 사태에 대해서 서울중앙지검의 반부패 수사 일부 중심으로 검사 7명을 투입하는 전담팀을 꾸렸고요. 또 구영배 대표에 대해서 출국 금지 조치도 했습니다. 이 법조계에서는 오늘 구 대표가 국회 출석 의무가 없는데 출석한 건 역시 앞으로 검찰 수사와 재판에 대비해 대표로서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보여주려 한 게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아무튼 피해자가 최소화돼야 될 텐데요. 오늘 이슈픽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하는 객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여야는 설간 마약 수사 외압과 배우자의 위장 전입 의혹 등이 있지만 경찰청장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큰 흠결이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행안위 야당 의원들은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 증인으로 나오지 않은 이원모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과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를 국회 증언, 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최근 중국 국적 동포 등이 우리나라 정보요원 기밀 파일을 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간첩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SNS를 통해 국민의힘은 우리 국민과 국익을 지키는 최소한의 법적 안전망을 만들기 위해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0일 국회에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 법안 심의 과정에서 민주당이 제동을 걸어 무산됐다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 5당이 주축인 국회 생명안전포럼이 오늘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박주민, 진성준 민주당 의원과 용해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았고 조국 혁신당과 사회민주당, 진보당 의원들도 포럼에 참여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은 통과됐지만 생명안전기본법은 통과시키지 못했다며 피해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라도 국가와 국회가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국 혁신당이 교섭단체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정치혁신4법을 발의했습니다. 조국 대표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국회법은 비교섭단체란 이유로 소수정당들의 국회 운영 참여를 어렵게 하고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조 대표는 교섭단체 자격 요건을 낮추고 정당 보조금 배분 합리화에 이어 비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미배정과 정보위원회 참여 제한 문제 등 정치혁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7월 30일 강아랑이 전해주는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랑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정점식 교체론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체제가 정점식 정책위 의장의 거취 문제를 놓고 벌써부터 시끄럽습니다. 친한계에선 한동훈 대표 체제 출범에 맞춰 교체를 주장하는 반면 친윤계에선 유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친윤계와 친한계는 정책위 의장 임기와 임명권에 대해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친한계는 당헌, 당규상 정책위 의장의 임명권이 대표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친윤계는 정책위 의장의 임기가 1년이란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 당헌당규 개정 이후에 5분의 정책위 의장이 그분 모두 지도체제가 바뀔 때마다 사의를 표하고 이후에 재신임을 받거나 아니면 새로운 인물로 교체가 됐었습니다. 당대표, 원내대표가 그 협의해서 저 의원총회 추인을 받게 했거든요. 임기 1년을 두고 있거든요. 이 임기는 보장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실제로 국민의힘 당원 제25조 4항은 당대표는 당직자 인사에 관해 임명권 및 추천권을 가진다고 규정을 하고 있고 또 당원 제68조 3항에서 정책위 의장은 당대표가 원내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의원총회 추인을 받아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당원 제68조 4항은 정책위원회 의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라고 해서 사무총장 등 기타 정무직 당직에는 존재하지 않는 임기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이 같은 당원을 두고 해석의 여지가 엇갈리고 있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 친한계에선 정 의장의 1년 임기를 내세우는 친윤계 견해를 두고 용산의 지시가 있었던 거 아니냐는 추측까지 내놓는 분위기입니다. 습하고 좀 어둡고 뭐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뭐 이렇게 개운치 않은 그런 느낌. 무언가라도 이렇게 어디선가 이 의결권과 관련해서 결정적인 행동을 지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지 뭐 이런 생각까지도 가요. 백지에서 새로 시작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본인이 그거에 대해서 난 소신이 있어. 임기가 1년이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뭐 용산에서 야 절대 물러나지 마. 이런 미션이 있었던 건지 이건 다 추측의 영역입니다. 정책의장을 안 바꾸고는 당대표가 정책 주도권을 쥘 수가 없습니다. 이번 인선이 한 대표의 정치적 감각을 확인할 첫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 속 이른바 정점식 정책위 의장 교체론의 결말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주제는 강성 지지자들의 점령입니다. 전당대회 권리당원 누적 득표율 90% 이상이라는 이재명 후보의 독주 속 이른바 개딸로 불리는 이재명 후보의 강성 지지층들을 둘러싼 논쟁이 재차 제기되고 있습니다. 당내 소수 강경 개딸들이 우리 민주당을 점령을 했습니다. 그런 분들이 뭐 기껏 많아봐야 뭐 한 5만, 10만 이 정도인데 민주당 당원은 250만 명입니다. 5만, 10만 정도밖에 안 되는 분들이 어떻게 민주당을 점령하죠? 그런 거를 과연 보수 언론이 민주당을 이렇게 폄훼하고 분열하기 위해서 한 표현을 그대로 쓰는 게 그게 맞냐? 이재명 당대표 후보의 압도적인 득표율로 이른바 9대 명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현재까지 권리당원 투표 참여율은 31.49%입니다. 이처럼 지난 전당대회에 비해서 비교적 낮은 편에 속하죠. 이 같은 저조한 투표율을 근거로 개딸 점령론에 대한 반대 해석도 나왔습니다. 오히려 지금 상황은 개딸들의 어떤 강경함이 별로 안 드러나고 있어요. 너무 오히려 시시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굉장히 심하게 눈살 찌푸려질 정도로 심하게 하고 있다. 이런 수준이라면 굉장히 지금 투표율도 엄청나게 높고 막 이래야 되거든요. 지금 상황 파악을 잘 못하시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가 하면 최고위원 선거에서도 이재명 후보 지지를 등에 업은 친명 후보들이 약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선 시작 후 4위에 머물던 김민석 후보는 최근 지난 5개 지역 순회 경선에서 득표율 연속 1위를 차지하면서 종합 득표율도 2위로 급상승했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의 입김이 작용한 성과란 분석인데요. 어떻게 이렇게 표가 안 나와요? 라고 한 것이 이렇게 명성이 돌면서 관심을 모으는 기점이 된 것이 분명하고요. 그리고 그것이 일정한 배경이 된 것도 맞고. 전당대회에서 불거진 개딸 점령 논쟁에 이재명 후보는 총구는 밖으로 향하자고 밝히면서 중재에 나섰지만 김두관 후보를 향한 강성 지지층들의 비판과 공격은 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반환점을 둔 민주당 전당대회, 과연 이번 논쟁이 막판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지금까지 강하랑의 정치당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르면 내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임명에 나설 것으로 예상이 되는 가운데 야당은 이진숙 탄핵 카드로 맞서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여야의 수싸움이 숨가쁘게 이어질 걸로 보이는데요. 과방위 소속인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을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서울 강북을 국회의원 한민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르면 내일 이진숙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는 동시에 앞서 사퇴한 이상인 전 방통위 부위원장의 후임자를 임명해서 방통위에 2인 의결 체제를 복원할 걸로 보이는데요. 민주당은 즉각적인 탄핵 소추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사흘간의 이례적인 청문회를 통해서 검증한 이진숙 후보자의 가장 큰 결격 사유는 어떤 거라고 보시는지, 그리고 임명 강행 후에 민주당의 구체적인 계획이 또 어떻게 되는지부터 들어볼까요? 일단 사흘간의 청문회가 이례적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이진숙 후보자가 역대급의 어떤 허물과 의혹, 검증할 게 많다는 걸 방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뭐 정치부 기자 생활도 오래 했습니다만 이 장관급 청문 후보자 중에 이 정도의 부적합하고 부적절한 인사가 있었나 싶을 정도입니다. 일단은
우리 대한민국 대다수의 보편적인 생각과 다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엄중한 자리인데 이 자리에 오겠다는 분이 이미 법적, 역사적, 정치적으로 특히 보수 대통령에 의해서 정의가 끝난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폄훼하는 글에 동조를 하고 일본군 위안군 문제에 대해서는 강제성을 인정하지 않고 5.19 군사 쿠데타, 12.12 군사 반란에 대해서는 껌껌이 입장을 밝힐 수 없다고 답을 못합니다. 이게 국민으로 사결이 있겠습니까? 아울러서 우리 야당원들이 많은 질의를 하고 추궁을 했습니다만 정말 많은 액수의 법인카드가 사적으로 유용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의혹들이 많습니다. 어느 그 공직자가 사적 기업이라도 어느 임원이 휴일날 그 자기 집 주변에서 그렇게 많은 액수의 그 법인카드를 마구 쓸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도덕적으로도 법적으로도 맞지가 않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진수 후보자는 당장 그 자리에 사퇴하는 게 맞고 이런 부적합한 공직 후보자를 지명한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들 앞에 사죄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통령께서 재송부 요청을 하고 빠르면 내일쯤 임명을 강행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 방송통신위원회 자체가 출범 때부터 5인 합의제 기구입니다. 대통령이 2명을 임명하고 야당이 2명을 임명하고 지명하는 거죠. 추천하고 여당이 1명을 추천합니다. 그걸 왜 그렇게 만들었겠습니까? 이 중요한 방송통신 정책이 있어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겁니다. 근데 지금 대통령께서는 본인이 임명할 수 있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임명해서 위법적으로 이 방통위를 이끌어오고 있는 겁니까?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선 2명의 위원장에 대해서 탄핵 소추를 발의했었습니다. 근데 국회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는 거를 사표라는 꼼수를 내고 또 자리에서 사퇴해버리고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국민들께서 이런 식으로 정말 일방 폭주에 국정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도저히 용납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최민희 과방위원장 발언이 잇따라 논란인데요. 이진숙 후보자를 향한 그 내구조 발언에 이어서 탈북민 출신의 박충권 의원에게 전체주의 국가 출신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이 여당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은 해당 발언과 관련해서 최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민주당에서 어떻게 대응할 예정이죠? 예, 일단 그 최민희 위원장께서 즉각 사과를 몇 차례 하셨습니다. 정말 진심을 담아서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박충권 의원도 저도 어제 현체에 있었으니까 현장에 있었습니다. 박충권 의원도 그 사과를 거듭된 사과에 받아들이고 감사하다는 표현까지 했습니다. 당사자가. 근데 이게 나온 발언의 진위를 보면은 박충권 의원이 이번 인사청문회 과정을 이제 야당을 향해서 비판을 하면서 이게 인민재판이 아닌가 생각을 한다 이런 식의 말씀을 하시다가 여기가 전체주의 국가냐 이렇게 발언을 한 게 사실 촉발이 된 겁니다. 저는 위원장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탈북민 출신인 박 의원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쓰신 것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도 바로 진심을 다하 사과를 했고 박 의원도 그 사과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최 위원장에 대한 의원직 제명을 추진한다? 이거는 과하죠. 왜 그러겠습니까? 본질을 흐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진숙 후보자가 얼마나 부적합한 인물인지 국민들이 지금 법카 사용 내용이랄지 이분의 여러 가지 역사적 인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도저히 용납을 못하겠다는 여론이 보수 커뮤니티에서도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질을 흐리고 이거를 다른 쪽으로 시선을 돌리려는 그런 정치적 제스처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경선 초반부터 압승을 거두면서 독주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데요. 누적 득표율 90%를 넘긴 상황인 만큼 이제는 어대명을 넘어서 90%대 득표율의 대표 이재명이라는 이른바 구대명이라는 이제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남은 호남과 수도권에서도 별다른 이변은 없을 것으로 보시는지 이처럼 그 전대 흐름이 어대명으로 가는 이런 이제 흐름에 대해서는 그 내부 평가는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일단은 이제 이재명 후보의 지금 득표율이 상당히 높지요. 지난 2년 전에 77% 정도 얻으셨는데 거기에 비해서 높아졌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또 말하기 장명하기 좋아하시는 분들이 구대명이라는 표현까지 하는데 이게 인위적으로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민주당에 그 당비를 내는 당원이 250만 명입니다. 그분들이 계시고 이분들이 지금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거, 그리고 이분이 2년 동안 당을 이끌어온 거에 대한 그 분석을 하고 평가하고 거기에 대한 지지 의사를 보내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4.10 총선은 특히 야당으로서는 처음으로 단독 과반 의석을 얻은 성과입니다. 그 성과를 이끌어낸 분이 지금 이재명 후보고 이재명 전 당대표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당원들과 우리 국민들이 후한 점수를 주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좀 짧게 들어볼까 하는데 최근 김두관 후보의 개딸 점령이 발언이 논란이 됐습니다. 한 의원께서도 사과가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지금 당직도 맡고 있기 때문에 대변인 맡고 있기 때문에 참 말씀드리기가 좀 그럴 수 있습니다만 저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당원이 그렇게 250만 명에 이르고 하면은 이게 어느 열성적이라고 할 수 있는 아주 뭐 일부의 당원들의 표심이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도 그렇고 정말 본인들이 당비 내고 그 당이 좋고 그 당의 정치인이 좋아서 지지 의사를 표명하고 그런 열띤 호응을 보내주시고 성원해 주시는데 그분들을 본인의 여러 가지 상점이 있다 하더라도 좀 특히 거북한 표현으로 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는 자제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추진에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추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게 되는데 그 다배출 산업을 저탄소 지구온난화로 기후변화 문제는 세계적인 화두가 됐습니다. 우리 정부도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금융 지원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국민의힘의 김소희 의원을 모시고 관련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의원님 이제 기후 전문가로 14년 동안 이제 활동을 하셨고 지난 2월에 이제 국민의힘의 기후 분야의 인재로 영입이 돼서 비례 7번. 상당히 이제 안정권으로 이제 영입이 돼서 이제 당선이 되셨습니다. 국회 임기를 시작한 지 이제 한 2달 정도 이제 되신 거죠. 네.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너무 바쁘더라고요. 너무 바쁘셨죠. 네. 제가 그래도 14년 동안 조직을 운영을 하면서 누구보다 바쁘게 살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는 더 바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컨트롤할 수 없는 스케줄들도 막 중간중간에 들어오니까 그런 것들을 소화하느라 보니 체력은 국력이다라는 걸 실감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기후 분야의 전문가로 활동하시다가 이제 정치 분야로 뛰어드셨어요. 네. 그 계기도 좀 궁금하고 정치가가 되시니까 좀 어떠십니까? 기후라는 전문적인 용어를 국민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단어로 바꿔야 된다라는 그걸 제일 먼저 깨달았고 여기 이제 입문하면서 여야 출입 기자들이 600여 명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당만. 그분들이 이제 전화를 줄 때마다 설명을 할 때마다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기후에 관한 내용들이. 그러니까 그 전에는 뭐 산업부나 환경부 출입 기자들 만날 때는 굉장히 소통이 잘 됐는데 그래서 국민들이 생각하기에는 기후 문제가 약간 전문가 영역인가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어서 이 중요한 메시지를 좀 더 쉽게 전하는 소통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네, 그런 그 어려운 기후 분야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저희도 이해할 수 있게 쉽게 풀어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 23일 온실가스 배출 산업을 저탄소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금융 지원을 촉진하는 기후금융특별법을 대표 발의하셨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나라 제조업을 지탱하고 있는 뭐 철강, 반도체, 자동차, 소선, 석유화학 이런 기업들이 산업군들이 실제로 온실가스를 굉장히 많이 배출하는 산업이에요.
근데 그 이유는 그 앞단에 이제 에너지원을 화석연료로 쓰기 때문인데 이 산업을 저희가 다 없애지 않는 한 이 산업을 탄소가 덜 배출하는 기술 개발을 통하거나 에너지원을 저탄소로 바꾸는 그런 작업들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전에는 이제 녹색 금융이라는 얘기들은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네. 녹색 금융은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찐녹색, 녹색 사업에 지원하는, 그러니까 재생에너지 사업에 투자를 하거나 뭐 리사이클링하는 사업에 투자하거나 그런 사업들에 지원하는 건 녹색 금융입니다. 네. 그런데 그런 녹색 금융은 있었으나 이렇게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산업들에 지원해서 이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산업들이 탄소를 덜 배출하게 지원하는 글로벌에서는 전환 금융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저탄소 산업으로 전환을 지원하는 전환 금융을 포함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 전환 금융에 대한 것들은 법적인 근거가 없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대표 발의한 기후 금융은 이 전환 금융하고 기존에 있던 녹색 금융을 합한, 그래서 그거를 통칭해서 저는 기후 금융이라고 했고, 그 기후 금융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이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한 법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는 그 뭐 우리가 흔히 아는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뭐 기업은행, 정책금융공사들이 실제로 굉장히 많이 원합니다. 근데 이제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네. 그런 부분에 투자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이 법이 생기면서 약간 그런 지원에 대한 근거가 생긴 거죠. 네. 금융기관들이 이제 공적인 그런 이제 기관들이 그렇죠. 이제 지원을 해주고 싶어도 이제 네. 법적인 근거가 없었는데 네. 그런 근거를 이제 마련해 네. 주는 게 또 그렇죠. 하나의 이제 목적이 그게 되겠군요. 가장 큰 목적이고 거기에 맞춰서 거기에 필요한 인력, 조직을 갖출 수 있게끔 하고 거기에 이제 뭐 기후 관련된 채권을 발행할 때 네. 이제 뭐 이자 소득을 좀 면제해 준다든지 금융이 그런 쪽으로 그 옮겨갈 수 있게끔 기존에 여전히 많은 금융들이 화석연료 베이스에 기반이 된 산업들에 투자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거기에 투자하는 금융들이 저탄소, 그러니까 기후 관련된 쪽으로 투자를 하게끔 약간 촉진하는 그런 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렵지만 이제 조금씩 이해가 되려고 합니다. 예. 굉장히 간단하게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자동차, 철강, 반도체, 석유화학, 조선을 그 온실가스 다 배출한다고 없애지 않고 그 산업들을 계속 지킬 수 있게끔 지원하는 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융 지원을 통해서. 그렇군요. 기후금융특별법이 이제 현실화되려면 어쨌든 이제 재원 조달이 필요한데 그런 이제 국가의 예산과 아까 말했던 이제 그런 말씀하신 그런 기관들의 금융 지원 같은 그런 이제 다양한 조건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법안이 이제 실효성을 이제 발휘하기 위해서는 좀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그리고 이제 관련해서 또 이제 어떤 계획이 있을까요? 이게 그 21대도 녹색 금융 촉진을 하는 법안이 만들어지면서 그 폐기가 된 적이 있는데 그때는 녹색 금융을 지원하는 공사를 만들겠다라는 네. 뜻이 있어서 거기 안에는 녹색금융공사 새로운 어떤 은행권을 만들면 재원 조성이 필요하잖아요. 네. 근데 제가 발의한 법안은 기존의 금융권들을 활용하겠다. 기존의 금융권들이 화석연료에 투자하는 것 대신에 그런 저탄소 산업에 투자하게끔 하겠다라는 거라서 특별한 재원 조성은 필요 없습니다. 그 전에 있었던 법안은 네. 녹색금융공사라는 새로운 공사를 만들기 위해 재원 조성이 필요하지만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기업은행이 기존의 그 화석연료에 투자하던 것들을 거기 더 이상 하지 말고 저탄소 산업이나 녹색 쪽으로 투자해라라고 하는 거니까 그 은행을 새로 세울 일은 없죠. 그러니까 네. 새로운 재원 조성을 마련할 필요는 없고요. 네. 다만 지금 화석연료에 투자하는 게 수익률이 좀 낮습니다. 좋아요. 그러니까 은행권들이 자꾸 여기다가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저탄소 기술은 아직 개발 중이고 이게 수익이 날지 안 날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은행권에서는 지원인 동시에 투자라는 말씀이군요. 그렇죠. 이 네. 투자를 할 수 있게끔 약간 인센티브를 줘야 되고 법적인 근거가 바로 기후금융특별법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또 별도로 재원 조성을 해야 될 필요는 없는 거죠. 네. 네. 재원은 충분히 있습니다. 이쪽에 하던 거를 이쪽으로 옮겨가게끔 그거를 이제 촉진을 하는 이제 길만 뚫어주면 된다? 법하고 정책이 필요한 거죠. 예. 그 21대 국회에서 기후 관련 법안들이 줄줄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었는데 이 가운데 22대 국회에서 가장 먼저 처리돼야 하는 법안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당이 시작하자마자 제일 먼저 당론 발의한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 있는데 저는 이게 제일 먼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전에는 화석연료 베이스로 기반으로 해가지고 우리 공장들을 돌렸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저탄소 에너지, 뭐 재생에너지, 원전, 수소 이런 것들을 하려면 전력망이 일단 갖춰져야 합니다. 여러분 뭐 뉴스에서 좀 보셨을지도 모르겠는데 우리가 지금 태양광으로 발전해서 전력망이 충분하지 못해서 발전된 전기를 버린다는 뉴스를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전력망이 거길 따라가지 못하고 있고요. 아시는 것처럼 특히 용인 산단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반도체 산업을 새로운 먹거리로 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그 용인 AI 반도체 관련된 부분들을 지원하려면 그거에 필요한 전력망이 필요한데 지금 그 전력망이 잘 시기에 맞춰서 갖춰지지 않으면 저희가 원하는 새로운 먹거리를 그 때에 맞춰서 공장을 못 돌릴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지난 22일에 김한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제 의원님이 기후특위 상소화 필요성을 이제 언급을 하셨어요. 그 앞서서 이제 21대 국회에 기후특위가 이제 구성이 돼서 6차례 이제 회의를 했는데 그럼에도 법안 심사권, 예산 심의권이 없어서 회의만 하고 이제 끝났다.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후특위가 있어도 이런 이제 좀 단점을 좀 극복을 해야 될 것 같고 만약에 기후특위 상설화가 되면 좀 어떤 좋은 변화가 있을까요? 그 상설화의 첫 번째는 말씀 주셨던 것처럼 법안을 심사할 수 있는 권한, 예산을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아야지만 그 특별위원회 상설화가 전 제대로 된 거라고 봅니다. 안 그러면 정말 말 그대로 자문으로 끝나거든요. 그렇군요. 21대가 자문으로 끝났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제 최근에 금사가 이슈처럼 기후가 농산물의 가격하고도 연결이 되고 재난재해니까 또 행안부하고도 연결이 되고 에너지니까 산업부라도 연결돼서 실제로 기후 문제는 전 부처랑 다 연결이 돼요. 그래서 그 각각의 이제 부처들이 좀 약간 조율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조율 과정을 기후특위에서 좀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첫 번째 취지예요. 그렇다고 그런데 각각 상임위들마다 본인들의 법안 심사권, 예산 심사권을 다 놓고 싶지 않아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가장 큰 그 장애물이라고 해야 되나? 허들인데 이걸 좀 넘어야 되는 것이 그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오늘 마침 그 부분에 대한 또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그러면 우리 그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법하고 기후 대응 기금 이 두 가지만이라도 그 법안 심사권하고 예산 심사권을 부여해서 일단 시작이라도 좀 하자. 그러니까 한 발이라도 좀 떼자. 그러니까는 전 부처를 다 하지 말고 어쨌든 그러면 갈등만 일으키다가 상설화가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다 같이 합의가 된 뭐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법하고 기후 대응 기금 그리고 뭐 배출권 거래제법도 있긴 하지만 뭐 그건 좀 논의가 좀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 여당과 야당이 이런 부분에 합의가 된다면 아무래도 이제 우선순위에 밀리지 않겠죠. 기후특위 상설화에서 그런 논의가 되면 이거를 먼저 생각하는 거잖아요. 산업부는 산업부 입장을 먼저 고려하고 환경부는 환경부 입장을 고려할 텐데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기후특위에서는 기후를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생각하자 이렇게 해서 법률이나 예산을 심의할 때 그런 부분들을 좀 준다면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좀 국회가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희망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여당하고 야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 공히 그 생각이 같아요. 그래서 좀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행이네요. 네, 이번 국회에서 박지혜 민주당 의원과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 등 야권에서도 그 기후환경 전문가 출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좀 교류가 있으신지 궁금한데요. 제가 전에 근무하던 기관에서 때부터 이제 계속 여러 자문이나 뭐 이렇게 뭐 정부 회의 가면 여러 차례 뵀었죠. 왠지는 한 10년 이상 됐습니다. 이번에가 좀 어떤 주제로 논의를 좀 하고 싶으신지 궁금한데. 저는 지금 이렇게 싸우고 있는 상황에도 그 기후 문제만큼은 그 만약에 여당이 100을 요구하면 여당 입장에서는 실제로 진행되게끔 50을 요구한다. 그러면 그 중간 조율 정도는 협상이 가능할 것 같거든요. 모든 법안들이 기후 문제는 약간 그 협상이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차원에서도 지금 개별적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기후 분야에서만큼은 여야가 이제 그 간극이 별로 없다는 그런 말씀이시군요. 가능성이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거부는 아닐 것 같습니다. 다행입니다. 이제 간극이 좀
첨예하게 갈리고 있는 정치 현안 좀 네. 여쭤볼게요. 네. 방송사법이 이제 5박 6일 동안에 이제 필리버스터 끝에 야당 단독 표결로 국회 이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제 야당 방송 장악 시도다 뭐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하고 절대적으로 이제 막겠다 이런 입장이고 이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네.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송사법을 비롯해서 이제 다음 달 1일 이제 바로 모레입니다. 노란봉투법, 뭐 네. 이제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이제 뭐 강행하고 대통령이 네. 이제 또 거부권 행사하고 이렇게 네. 뭐 도돌이표, 무한 루프가 이게 되고 있는 이런 상황. 의원님은 좀 이제 2개월 되셨는데요. 아주 네. 국회 역사상 네. 어떻게 보면 가장 지금 분위기가 네. 강대강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좀 네. 어떠셨어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그 당선되고 나서 이제 선배 의원들 당선자 총회 할 때도 선배 의원들이 아마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국회를 겪어볼 거다라는 얘기는 하셨는데 네. 실제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아 이런 건가 싶기도 한데 그래서 이제 저희 당 주호영 국회 부의장께서 네. 약간 여야 다 이렇게 몰아넣고 필리버스터 하고 약간 바보들의 행진이다. 언제까지 계속 거부될 것들을 또 뭐 필리버스터 하고 네. 뭐 이렇게 계속 강행 처리를 하냐. 이렇게 말씀 주시긴 하셨는데 저는 초선 입장에서는 필리버스터 그 과정들을 좀 보면서 양쪽의 의견들을 들을 수 있는 약간 그런 자리였고 그 실제로 방송사법에 대해서는 저는 이거를 야당이 저렇게 강행으로 단독으로 논의 없이 협의 없이 수기 과정 없이 한 거는 제가 생각하는 정치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그러면 이런 과정들은 저는 국민들한테 소상히 설명을 해야 되는 이런 과정들을 그 좀 지리하고 답답하고 왜 자꾸 싸우냐 얘기하시더라도 저는 겪어야 되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정말 야당이 이 법안에 대해서 통과를 시키고 싶다 하면은 우리랑 먼저 상의하고 논의하고 합의점을 찾는 그게 정치고 국회의 역할인데 그 과정은 반드시 거쳐야 된다고 봅니다. 네. 네, 대통령실이 제2부속실 설치 작업에 들어갔는데 지난 대선 당시 윤 대통령은 네. 그 제2부속실 폐지를 공약을 했었는데 이제 와서 또 설치를 하게 된 이유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계속 이제 뭐 잡음이 들리고 그러니까 그러신 것 같은데 대선 과정에서 이제 그 영부인께서 이제 정치를 하지 않으시겠다. 뭐 이렇게 해서 아예 부속실 그러면 부속실 설치가 필요 없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이후에 또 계속 이제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나니까 지금 한동훈 당대표께서도 어쨌든 영부인께서 공적 활동을 해야 되니 제2부속실을 외국처럼 제대로 갖춰서 국민들한테 자꾸 잡음이 나오지 않는 방향으로 뭔가 이렇게 가이드를 줄 수 있는 옆에서 이제 그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정식적으로 필요하지 않겠냐 그렇게 말씀을 주셨던 거에 저는 동의를 합니다. 실제로 이제 대통령은 경제 성장이나 뭐 외교를 통해서 앞으로 가시겠고 다른 많은 나라에서 보는 것처럼 영부인의 역할은 그런 경제 성장 과정에서 소외된 계층들이나 취약계층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살피는 게 저는 영부인의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런 활동마저도 안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해외 외교 활동을 나갔을 때도 그 대통령과 영부인이 같이 하는 그런 외교 활동도 필요할 텐데 그런 국내에서 취약계층을 돌보는 거나 해외에서 외교 활동했을 때 그런 가이드라인을 주거나 뭐 모니터링을 하거나 그런 부속실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네. 알겠습니다. 아예 활동을 전면 접지 않은 이상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을 정치권의 과제, 그 영역으로 끌어들이고 싶었다. 정치권에 입문하셨던 네. 그 배경, 네. 그 이유를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22대 국회에서 이제 기후에 대한 여러 과제만 해결을 네. 하더라도 네. 나의 소임은 다 했다고 맞아요. 생각을 하고 그렇게 전념을 하겠다 이제 말씀을 네. 하셨는데요. 그래도 이제 또 당에서는 네. 기대하시는 바가 좀 큰 것 같습니다. 바로 이제 대변인의 역할도 맡으셨고. 네, 총선 기간에. 네. 네. 22대 국회에서 해결하고 싶은
또 이제 어떤 정치인으로 이제 앞으로 이제 좀 자리매김하고 싶다. 마지막 질문으로 좀 드려볼까요? 네, 어쨌든 우리 당이 기후 에너지 전문가로 저를 이렇게 영입해 주신 만큼 실제로 그동안 국민의힘이 기후를 챙기지 않았다라는 그런 많은 이제 약간 여론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기후 관련된 법안에 대해서는 입법에 대해서는 제가 더 열심히 하고 실제로 그 108명 중에 저 혼자 기후 스피커 역할을 하는 건 저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국민들한테 기후 문제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한다라는 걸 인정받으려면 우리 당 108명의 의원들이 다 이 목소리를 내셔야 되는데 그 목소리를 내는 과정이 저는 기후 입법 과정을 통해서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기후 입법 과정을 저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108명의 의원들이 모두 다 하실 수 있게끔 제가 그 브릿지 역할을 좀 해서 네. 의원 한 분 한 분 다 기후가 이렇게 연결돼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돼 있습니다. 그런 법안들을 좀 발의해 주십시오. 그런 요청을 좀 드리면 이게 4년이 지나면 뭐 이게 기후가 무슨 진보의 어젠다다 이렇게 인식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이제 뭐 2달 되셨으니까 질문도 그렇습니다만 네. 정치권으로 입문하시길 잘했다 생각 드십니까? 그걸 아직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인터뷰 내내 아주 그냥 활짝 웃으시면서 말씀하시는 네.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22대 국회 끝날 때까지도 지금의 모습으로 체력은 국민들한테 국력이다. 비춰지면 굉장히 많은 네. 좀 설득력을 갖고 기후 위기 문제도 해결하실 네. 수 있지 않을까. 아유, 감사합니다. 네. 정치권이 좀 누구는 또 이제 그 말씀도 네. 하셨습니다. 요즘에 그 장마철처럼 좀 습하고 음습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밝은 정치를 보여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 캐치프레이즈가 기후 위기를 기후 기회로 만들자입니다. 요즘 네. 기후 위기 때문에 우울증에 빠진 청년들도 있거든요. 네. 네, 잘 대응을 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게 정부, 국회, 국회의원들의 역할이 아닌가, 정치인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해주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에너지가 느껴집니다. 이제 네. 파워 인터뷰 오늘 이제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을 모시고 기후변화 대응책과 정치 현안에 대한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국회 라이브 6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